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한반도 비핵화 그 첫걸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왜 정치인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 별에서 온 아이에서 어린 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삼성 장충기 충성 문자와 관련한 언론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민족의 큰 길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용의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모두부터 이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그때 예견이 적중했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진전된 남북관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다급한 처지는 김정은 위원장이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급 한반도 정세 관련 인터뷰를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김홍걸 의장을 초대하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무척 기쁜 날입니다. 예, 근데 제 예측이 잘 맞았다고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틀린 게 많습니다. 아, 틀린 것도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북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한 수 더 강한 수를 두는 바람에 예.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너무 파격적이네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보도 중에 보면 예. 북측에서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 말을 먼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북측에서 비핵화 거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면 우리가 그 말을 꺼내서 그쪽에 동의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선대가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안 받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먼저 꺼냈다는 게 예. 너무도 예상 외죠.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합의사항을요. 무엇보다도 괄목할 성과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인데, 판문점이긴 해도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한다는 점,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절묘한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2번 우리가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 지도자들이. 예. 근데 이제 또 가게 되면 한편에서는 왜 우리만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예. 그렇다고 저쪽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조금 또 주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판문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곳이고 또 남측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해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수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정말 매우 의미가 큰데요.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이것도 괄목할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모든 대화를 스피커로 해왔던 그런 원시적 소통, 이제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핫라인 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일단 저쪽에서 군사 훈련도 예전처럼 하는 거 양해하겠다. 또 비핵화 문제를 북미 대화에 거론해도 좋다. 그러니까 조건부 대화라도 좋다. 예.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국내외 어느 세력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은 할 수 없게 됐죠. 예.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언제든 정상 간 상시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 이 점도 남북 관계 개선에 아주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우발적인 충돌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없앤 것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같은 한라인 설치에 굉장한 뜻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배짱 좋게 파격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도 있는데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는 군 출신이라든가 또는 빨치산 투쟁했던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녀인 일종의 성골, 진골들 이런 사람들과 정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보다 실용적이다. 젊고 그래도 외국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더 실용적이라서 젊은 엘리트들, 국제 사정에도 밝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조언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냥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런 합의 정도를 기대하고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텐데 체제 안정만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런 워딩까지 받았어요. 김일성 주석이 처음에 핵 개발 착수할 때가 90년대 초반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제 한국에도 미국의 전술핵도 있었고 미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폭격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내세운 명분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나 양쪽이 다 핵을 없애는 핵 위협을 서로에게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근데 그동안은 핵 개발에 매진하다 보니까 비핵화가 유훈이다. 이 말은 좀 뒷전에 밀려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들고 나온 거죠. 자, 이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용의도 표명했는데 이제 북미 대화 또 북미 수교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은 치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게 돼버렸죠, 이제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상 외로 빨리 먼저 북의 특사를 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상황이 북으로부터 뭔가 통큰 결단을 받아내서 그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됐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 발표를 보고 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청와대 쪽 분위기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영남, 김여정 두 특사와 김영철 부장이 왔을 때 뭔가 긍정적인 신호, 잘 될 거라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에 어떻게 응수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날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미국 국민이라면 정말 실망할 것이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힐러리가 됐을 때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뻔한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다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결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란 거는 내가 이거 잘 될 거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냉정하게 접는 거고 또 보나마나 안 된다 하고 했던 남의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쓱 끼어서 나도 그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게 CEO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재와 압박은 잔뜩 했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군사적으로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그거는 지금 미국 백악관과 내각의 난맥상을 봐도 절대 그런 걸 일사불란하게 지금 실행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외로 남북 간의 합의가 좀 진행되고 뭔가 되는데, 물론 요즘 미국에서 강경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온 거 가지고 안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놓고 막상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되면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굴복한 거다. 나의 승리다. 오바마 부시 정권이 하지 못한 걸 나는 해냈다. 이렇게 생색을 내기 위한 포석이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트위터에 한 줄 쓸 그런 소재가 생겼네요, 트럼프한테. 그렇죠. 보나마나 좋은 방향으로 시작이 되면 분명히 내 덕이다. 이건 내가 한 거다. 꼭 할 겁니다. 깔때기를 댈 것이다. 자, 남한에 대한 불가침 또한 남북 간 교류에 대한 뜻도 북한이 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기를 북한이 또 변덕을 부려서 이 같은 약속이 깨지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염려를 하고요. 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는 깨지기를 또 은근히 천지신명께 바라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국내 보수 세력, 뭐 보수라고 불러야 될지도 좀 뭐한데 하여튼 뭐 사이비 보수든 뭐 극우든 하여튼 그쪽 세력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될 거다, 이거 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뭐 계속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들 예상이 자꾸 빗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든 비즈니스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 방향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한 것은 위험한 도박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조자동맹,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동맹, 조자동맹이 헛발질을 하게 된 셈이 됐는데, 이 북한이 일단 이렇게 합의를 해 주었으면은, 또 뜻을 천명했으면은 북미 대화까지는 그래도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너무 공개적으로 또 뉴스에 다, 심지어 뭐 만찬 장면, 특사단이 가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까지 배웅하는 것까지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파격적으로 나간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켜야 하는 정말 지상명령 수준으로 밑에다가 지시를 해놨는데 정말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본인도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된 거죠.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이 동력이 붙어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 어제 만찬에 나왔다는 걸 보고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다,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북한 지도자가 웬만해서 외부에, 특히 서방 세계에 부인을 데리고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이 1차 핵 위기 때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거길 갔을 때 일단 전쟁 위기를 넘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하루아침에 이제 상황이 바뀐 건데 그때 평양 시내 구경을 시켜주면서 김일성 주석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신호구나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파격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생각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남북 대화 국면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화협에서도 이제 뭐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전에는 뭐 북측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또 봐야 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국내외 분위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유엔 제재 외에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예. 또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전 국민이 나서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남북관계 개선, 그렇게 해서 전쟁 없는 세상, 아울러 통일 세상까지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닦였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더욱 뜨겁게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홍걸 위원장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잊을 뻔했네요. 저 새로 프로그램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김어준 총수가 위협을 느끼지 않나요 이제? 이제 대세가 분단에서 민족 공동체 화해 협력으로 가듯이 김어준의 시간이 가니 김용민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남북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말입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내용의 방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은 전 비서의 법률 대리인 장윤정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고 정대하게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는 측근을 통해서만 외부와 제한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이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 씨에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합숙을 했던 촬영 현장에서 촬영 내내 성폭행에 시달려 했던 것입니다.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다음 주 수요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서면 조사 없이 대면 조사로 진행하고 단 한 차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다 확인한다는 계획인데요. MB에 대한 조사는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대특보를 접하면서 앞서 녹음했던 거 다 그냥 버리고 새로 녹음하자 해서 지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전망을 했던 제 잘못입니다. 아니, 역사는 우리가 녹음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제는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그리고 어제는 또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엎어버리고 새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 관련한 그런 아이템을 다뤘는데 사실 내보내기 싫었어요. 네, 그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또 북한 비핵화 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나 나올 수 있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 이번 대북 특사단의 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탄을 금치 못하겠고요. 예.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일단 비핵화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전 놀랍고요. 예. 이건 사실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 언급해도 좋을 주제인데 정상회담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놀랬고요. 통일 합의를 제안하는 거 아닐까요? 전 무슨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예. 이명박근혜 시절 9년 동안 새까맣게 칠했던 이 신문지 같은 종이는 이번 기회에 박박 지져버렸음을 확인하게 됐고요. 예. 다시 하얀색 도화지를 꺼내서 남북한이 함께 또 미국과 조율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어떤 시작의 장면을 정말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씩 좀 조항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4월 말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대북 전문가들도 말씀을 더 주시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시점이라는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이 점에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오는 것이 남북 대화의 시작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이미 남북 간의 깊숙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관광 뛰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망치려고 하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성과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건데요. 예. 사실 5월이나 6월에 해야 정상회담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선거의 법칙인데 2주가 지난 이슈는 지난 이슈거든요. 예. 4월에 했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좀 없다고 봤고요.
장소가 이 판문점 평화의 집이라는 것, 남과 북이 같이 관리하지만 사실 남쪽 땅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 외국 땅에 발을 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 때도 데니스 로드먼, 청취자분들 중에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백호의 모델이기도 했던 리바운드의 제왕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 이후에 북한 외 인사를 만난 것이 이번 대북 특사단이 처음이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본인이 공을 들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의 영토에서 벗어나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평양에 가든 제주에 가든 어쨌든 태극기 무대와 함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을 텐데 예.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정상 간의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 이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라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있었고 언제나 있었던 한 라인인데 이게 없어진 게 언제지 아시나요? 김 PD님? 이명박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14일에 소환 통보를 받으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한 라인을 싹둑 끊어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복구한 것입니다. 정상 간의 한 라인이라는 거,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전에 있었던 한 라인은 이제 군사 당국자 간 한 라인이고 정상 간 한 라인은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80년대에는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번이 정상 간의 첫 한 라인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처음이진 않고요. 그 한 라인을 드디어 복구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이번의 핵심이죠.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했다. 이것도 이상 중요한 의제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가서 비핵화에 빗자도 못 끝내고 올 거라고 굉장히 비아냥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합의한 문서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에서 나와도 부족하지 않은 합의였다고 보고 정말 이번 대북 특사가 엄청나게 큰일을 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예. 북한이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계속했던 얘기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위협 때문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자기들도 핵을 쓰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보수 진영은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제 폄하를 해왔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이것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90년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당시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했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 때도 남북 간에 비핵화를 하자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천명했던 과거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유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나라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김씨 왕조의 말이 곧 법인데 김일성 주석이 했던 얘기를 드디어 지키는 순간이 왔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되돌리고 물리기란 쉽지 않겠다.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북미 간에 현재 맺어져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수교를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에 대한 안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북미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를 하는 것을 바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전협정을 보면 정전협정은 당사자가 중국, 미국, 북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당사자는 한국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4개국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 이제 육자회담 얘기할 때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1점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던 점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고 또 이 자유한국당은 막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한미 그리고 중국, 북한 간의 공조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바꾸겠다라는 것. 여기서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4개국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것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소득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건 뭐 말씀드릴 거 없이 북미 간에 대화하겠다는 것을 뭐 정확하게 밝힌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불가침 약속도 하고 또 비핵화 약속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 단계까지 가면 한반도 리스크라는 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것으로 나가는 첫 걸음을 디뎠다.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큰 고비를 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드 100기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점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 같은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거 참.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음. 사실 뭐 전쟁이 나면 확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뭐 외교적 수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 하겠다라는 것이 북미 간의 대화를 여는 전제 조건인 겁니다. 미국이 원한 건 뭐죠?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할 것과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드디어 문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죠. 청취자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존칭을 쓰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면 저희가 정말 박수 쳐드릴 만하고요. 정말 큰일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한마디 하세요. 빨리.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저희는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제가 뭐 이 민주당원이고 캠프에서 이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대통령 우리가 살아생전을 만난다는 거 정말 큰 행운이라는 것.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오늘 특히 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섯 번째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의 화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해서 이제 태권도 시범단 초청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한다는 것. 저희가 이번에는 평양에 가서 이런 행사들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전 오늘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미국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다 관철시켰다는 것. 거기에 이제 이어진 내용들과 설명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이 전년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그 한미 간의 군사공조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준 자유한국당이 만세를 부를 만한 협의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녹음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 자유한국당의 성명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성명을 낼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가 방송 올릴 때쯤에는 뭔가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억지 논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보고요. 이제 뭐 완전히 존재감 제로가 돼버렸어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 청와대 방문해서 대통령과 같이 면담을 하죠. 그 면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대북 특사의 성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것들을 모두 다 들어줘서 매우 흡족하다.
이거 사실은 해야 되는 솔직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살았어야 했던 이런 과거들. 네. 그리고 사실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아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은 북핵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던 시간,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보수 정부의 민낯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였고, 김정은이 그런 걸 들어주겠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협상이 한 차례 진행된 겁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예. 여기가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대북특사단이 바로 방미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공유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프레지던트 문이 내 말을 잘 듣고 해서 이렇게 진전이 됐으니 나도 뭐 통 크게 대화하겠다라는 대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공은 누가 가져가든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럼요. 대통령은 한신의 마음으로 뭐라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런 성과가 이번 방북 특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 탈북자지요. 이분이 쓰는 페이스북 글,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계속 열받았던 것이 이 이유다. 독일까지 날아가 실효성은 고사하고 항목 정리조차 제대로 안 된 드레스덴 선언이나 읽는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야 했다. 너 외롭지? 누나만 믿어. 이렇게 살살 구슬렸다면 핵미사일은 그 지점에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정은의 경험도 없었고 경제개혁 조치도 잇따라 내놓았고 장성택 같은 유화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를 놓친 결과 지금은 되돌리기 너무 멀리 와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래로 막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남북관계 관리 정말 A+의 그 이상의 점수가 있다면은 그걸 드리고 싶네요. 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7천만의 명운을 가르는 단초였다고 생각하고요.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것 외엔 제가 따로 반응을 보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남북관계 관리 정말 촛불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조금 더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자, 향후에 남북관계 진전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마무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삶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온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4개월 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외식업 종사자 및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거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한 며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번번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중의 소리의 명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주셔야 민중의 소리가 이게 살아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선배님 주머니에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월급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책을 썼고, 여러분 이완배 기자의 이런 멸사봉공 기억해 주시고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상권이 집이 없는 이런 몰상식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엔 또 상권도 사시면은 상식인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다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예스24하고 알라딘 두 곳에서만 팔고 있고요.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 아니면 그 다음 날쯤 되면은 다른 곳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예약 판매 상태니까요. 예. 알라딘 예스24 두 곳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광석이라는 패친 논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안 사면 그게 인간입니까? 라는 저의 이 말을 듣고 안 살 수가 없었다 해서 상권학원 다 샀습니다. 예. 이 유광석 패친께 한마디 드립니다. 한 권만 사면 인간입니까? 이렇게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좀 다급해서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쥐구멍으로 가시겠네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오늘은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좀 착잡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JTBC에서 보도됐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저도 정말 멘탈 붕괴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그렇고요. 우리 저 패널들, 우리 김용민 브리핑 패널들 다 지금 멘붕 상태예요. 네, 저도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정말 많이 나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믿는 저 같은 한 시민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어요. 서글프고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원래는 오늘 통상 이야기를 하루 더 하려고 했는데 기분 자체가 통상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통찰력도 없고요. 분야 자체도 경제 속설과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젠더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 영역에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젠더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남성의 일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 수준이어서 더 이 사건에서 얹어서 말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젠더 문제와는 별개로 노동의 본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특히 올해 나이가 48인데요.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49살이 됐고요. 나이가 50 근처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들도 그렇고, 종합직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취재원들도 그렇고, 선후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치를 계획하고, 또 혹은 이미 진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죠. 예. 제가 사람 사귀는 폭이 넓지 않아서 그분들과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름을 알고,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방송을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엉뚱하게도 오늘은 노동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동의 본질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철학적, 경제학적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감히 가볍게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 이름이 정말 쟁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가지 결론으로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쟁 자체도 읽어보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렵고 본질적인 논쟁을 제가 이해한 걸 기초로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헤겔과 마르크스 이 두 사람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근데 사실 또 이게 헤겔과 마르크스의 노동관도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후기 구조주의쯤 오면 알티스의 발리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조각조각 나뉘어가지고 엄청난 학문적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저도 잘 모르고 설명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아주 개념적인 단계에서 함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하는 행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을 짜는 행동을 하죠. 근데 거미도 거미줄을 만들어서 실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을 짜는 행위와 거미의 거미줄을 짜는 행위는 똑같이 노동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 인간도 집을 짓고 삽니다. 보금자리를 건축을 하죠. 그런데 개미나 벌들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개미나 벌들이 지은 집이 인간이 지은 집보다 더 좋아요. 그 구조를 보면 방습, 방열, 냉장 이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갖춰놓은 보금자리를 짓는 개미나 꿀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완성도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울 1960년대 청계천 일대에 엄청나게 지어졌던 판자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인간의 건축과 꿀벌이나 개미가 자기 집을 짓는 행위, 요건 똑같은 노동일까요? 이제 비슷한 질문인 겁니다.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꿀벌이나 개미, 거미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목적성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저걸 요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반면에 동물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능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인간의 노동과 동물의 활동을 구분짓는 제일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고기를 잡는 도축행위를 하면 그건 노동이에요. 하지만 사자떼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서 소를 잡으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본능인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는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논을 갈고 밭을 메고 이것도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욕구와 목적성이 있는 거죠. 실을 짜고 집을 짓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행위를 하면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구별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노동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면 그건 동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개조해서
논을 갈면 그때 나는 비로소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이 됩니다.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뭇잎 밑에서 자면 그건 동물이죠. 하지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고 지붕을 만드는 이 행위를 하면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간단히 불렀던 그 행위는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주는,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완성시켜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노동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굉장히 변질이 많이 되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 이제는 노동이 자본의 종속이 돼서 자본 덩치를 불려주는 수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소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은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신성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노동은 매우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저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노동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노동을 생략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업에 맡기죠. 예. 내가 직접 밥을 짓지 않고 쌀을 직접 재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집을 짓지도 않잖아요. 옷을 짜지도 않죠. 대신 그 일을 공장에 맡기고 우리는 전혀 다른 노동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걸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줬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더 나은 생계를 위해서 자연을 개조했다는 그 신성한 노동을 자본주의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퉁을 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래나 설거지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분업이 잘 돼 있어. 내가 돈을 벌고 내 가정의 파트너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고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노동은 내가 서로 하지 않더라도요, 분업이 돼 있더라도요, 그 자체로 그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노동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사장님 눈치 보고 매일 야근하는 건요, 분업화된 이후에 변형된 노동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동물과 구분지어줬던 노동은 더 나은 의식주를 위한 자연의 변형이었다고요. 합의에 의해서 안 해도 괜찮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좀 꼴같지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노동을 멸시하는 자들을 저는 정말 가짜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승질이 났던 때가 언제냐면, 김무성 씨가 그 러닝셔츠 입고 손빨래하는 사진을 몇 년 전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보는 순간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동에 치인 사람들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사진 찍어서 SNS에 안 올립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빨래나 설거지하는 사진 SNS에 올리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10만 년 만에 처음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 올리겠죠. 네, 아무도 안 하는 짓을 김무성이 올린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빨랫감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 어휴 저 수북히 쌓인 설거지감을 봐 하고 고통스럽게 싱크대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성한 노동이고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보고 SNS에 올리면서 헤헤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은 그걸 올려요. 왜? 나 빨래해. 나 서민적이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모든 민중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신성한 노동을 김무성이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해볼 생각도 없는데 고작 해냈다는 생각에 폼 잡으려고 찍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 SNS에 찍어 올리면 저는 욕부터 나옵니다. 여보세요. 그 대중교통 타는 거 수천만 명의 민중이 매일매일 당연히 하는 신성한 노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그걸 SNS에 올릴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되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 탄 거 SNS에 올리죠.
나 서민족이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랄들 착착하십시오. 그게 SNS에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신성하고 당연한 노동의 과정이 마케팅 수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 일을 매일 겪어야 하는 저는 정말 보면 화가 나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노동이 아무리 분화가 됐다고 해도요.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행동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경제부 쪽에 오래 있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대기업 사장, 회장 이런 높은 사람들이 차를 탈 때 보면은요. 운전기사분이 차를 이제 중간까지 몰고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자 뭐 그런 개떡 같은 취지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차문을 열고 이 회장이 오는 자리까지 뛰어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왜 그러는 건데? 만약에 그게 회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행위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더 빠르잖아요. 그걸 굳이 기사가 와서 열고 기사가 닫고 다시 기사가 운전석으로 막 뛰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사람이 그 차문을 못 엽니까? 당연히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노동, 그게 바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키는 본질적인 노동인데 높은 사람들은 그걸 천시하고 멸시하고 대상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면 정치인들이 SNS에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본가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 사람들은 민중들을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자본을 축적시키는 게 임무인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괴물이 돼버린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은요. 대중들의 꿈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대중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먹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면 거의 90%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신성한 노동을 무시합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냐면 시장통이나 거리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시민들 만나면 얼마나 깍듯한데요. 그게 다 표니까요. 정치인들이 자신을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집무실에서 비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집무실에 의전 담당 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물론 정치인이 바쁘고요.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전 비서를 두는 거니까 그렇게 분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필수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의전 비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인간의 본성을 지탱하는 그 소중한 기본적인 노동을 해주는 비서에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막대하는 거예요. 이건 진보 진영 정치인들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대중들의 꿈을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민중들이 접해 있는 그 소중한 노동을 남한테 다 전가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걸 심지어 멸시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대중을 이해하겠다는 겁니까? 손빨래 하는 거 SNS에 올리는 그 또라이 짓을 하는 김무성 보십시오. 실제로 공항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의전 비서한테 가방을 노루패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노루패스. 야, 이 하찮은 것들아. 가방을 옮기는 이런 하찮은 노동은 너희 버러지 같은 놈들이 맡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민중을 이해할 수 없고 노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서 여러 분야가 저를 참 참담하게 만들었지만 제가 화르르 무너진 또 다른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의전 비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분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얼굴을 붉혀요?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 있고 와서 담배 가져와라, 뭐하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아니 왜 담배를 자기가 안 가져가느냐고요. 제가 담배가 떨어져서 사와라라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지만 사실 저라면 저 같으면 외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잠깐 세우고 내 손으로 편의점 가서 담배 사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편의점 들러서 줄 서고 담배 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그 행위를 다 안 하니까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건 일단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담배가 집무실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수행비서를 밤에 불러서 담배 가져와라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걸 자기 손으로 안 하냐고요. 내 기본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수행비서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사람을 밤에 불러서 담배 가져와라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죠.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사님도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달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말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비록 의전비서라고 하더라도 그건 더 중요한 일을 잘 하도록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신성한 노동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지 그림자나 거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그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노동을 그림자나 거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슬펐던 또 다른 대목이었어요. 이게 안지사뿐만 아니고요. 제가 만난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성공한 정치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면 대중들 앞에서는 서민적인 척을 하는데 정작 대중들의 가장 신성한 기본 노동은 멸시하는 겁니까? 왜 의존을 돕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걸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부디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있다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을 신성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노동이요. 저는 가급적 정치인들이라면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SNS 사진 찍는 용이 아니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편의점에 직접 들러서 담배도 사보세요. 자본가들이야 그걸 시간 낭비라고 주장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행위 자체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민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걸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폼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숙이 민중들 속으로 들어올 각오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성한 노동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의전비서를 거울이나 그림자로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자로서 이번 사건에서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려서 오늘은 뭐 이런 투정 같은 이야기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침울해서 더 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완배 기자님의 코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같은 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의 기자회견 차례로 들어보시죠. 갤럽 조사한 게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 측은 당 차원의 불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최근 6개월 동안 10%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와 한국갤럽의 반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석순으로 순환하는 반면 한국갤럽만 유독 가나다 순으로 로테이션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다음인 네 번째로 불려 제주도 조사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갤럽은 가나다 수는 질문지 표기 순서일 뿐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정당명을 자동 순환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면접원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정당 순서가 매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도성 질문도 문제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2014년 한국갤럽은 원격 진료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조사를 의뢰한 대한의사협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갤럽은 갤럽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져달라라고 부탁해서 질문을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언론 공표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었고 공개 권한은 의뢰기관만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미국 갤럽에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우리는 미국 갤럽과 무관하다. 한국갤럽은 1974년 고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독립회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여론조사에 뺨맞고 조사기관에 눈 흘기는 한국당.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9도, 전주 12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밤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위대한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의 별에서 온 아이라는 단편집을 골랐습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캔터브리의 유령이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미주의자, 탄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성소수자였고 그리고 사회주의적 감수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작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살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약에.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만큼 약자의 고통, 소수자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집 별에서 온 아이에는 행복한 왕자를 비롯해서 9편의 아주 귀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가 동화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차별이 있고 비참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기한 일이면서 정말 그 추문에 가깝다고 행복한 왕자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차별 없는 세계, 약자와 강자가 서로 대결하지 않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9편의 작품 중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린 왕이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예. 어린 왕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주의 아픈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왕에게 버림받고 염소지기의 손에 길러집니다. 그런데 왕이 후손이 없으니까 버렸던 손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 그러니까 미래 왕이 될 이 친구는 아주 그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라면 무엇인지 좋아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상처나 약자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어린 철부지였죠. 그런데 이 대관식을 앞두고 왕의 즉위하는 그 의식이죠. 앞두고 소년이 바랐던 건 뭐냐면 얇은 금으로 만든 옷, 그리고 루비로 장식한 왕관, 그리고 진주가 원형으로 박힌 홀. 이 홀은 왕위를 상징하는 막대, 지팡이 같은 것이죠. 이런 아주 휘황찬란한 의상을 입고 대관식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 꿈속에서 얇은 금으로
옷을 만들고 있는 직공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벌의 금실로 만든 옷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꿈의 한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배틀들이 덜컹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천을 짜고 있습니다. 어린 왕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땅은 자유롭고 그대들은 어느 누구의 노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담한 환경에서, 비참한 환경에서 이런 옷을 짜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쟁터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예로 삼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노예로 만들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오. 부자들은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주지. 우리는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은 금고에 금을 쌓아 올리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제명을 다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갈수록 사악하고 매장해지지. 포도를 밟아 으깨는 것은 우리인데 정작 그 즙을 포도주로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인데 정작 우리 식탁은 텅 비어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서들에 묶여 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와 다름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입는 그 화려한 옷 한 벌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 비참함이 따르는지 꿈을 통해서 이 소년 왕, 어린 왕은 깨달았던 것이죠. 3번의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예. 두 번째 그 루비로 장식한 왕관을 쓰고 싶어 했는데 꿈속에서 이 루비를 채취하는 아주 열악한 노동 현장이 또 등장합니다. 죽음의 신과 탐욕의 신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그 죽음의 대가로 얻는 게 루비라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원형으로 박힌 홀을 소년 왕이 갖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예. 역시나 그 진주를 채취하는데도 이 노예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3번의 꿈을 꾼 이 어린 왕이 많은 그 시종들과 귀족들에게 나는 이런 옷 입지 못하겠다. 꿈에서 본 그 참담한 상황들, 약자들 고통, 노예와도 같은 노동에 내몰리는 이 사람들의 힘겨운 상황들을 좌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옷을 입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가죽 상의와 양가죽 망토를 걸치고 나섭니다. 여기에서 어린 왕이 내뱉는 독백 같은 게 있습니다.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슬픔이 만든 옷을 어찌 기쁨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으로 짜고 슬픔으로 채취한 아주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장식한 왕관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자의,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약자의 고통 위에선 왕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많은 귀족들이나 시종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럴 리가 없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으면 어찌 부유한 자들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이고 약자는 약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년 왕은 그 꿈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형제가 아니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라한 옷을 입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이야말로 우리 왕국의 수치라면서 추방해야 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어린 왕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초라한 옷을 입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순간 세규리 창문을 통해 햇빛이 왕을 향해 쏟아지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를 위해 만든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지팡이에서 진주보다 더 하얀 백합이 피어올랐고 말라버린 가시나무에서 루비보다 더 붉은 장미가 피어났다. 백합은 이 세상 어떤 진주보다 더 하얗고 그 줄기는 환한 은빛이었다. 장미는 루비보다 더 붉었고 그 잎은 금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는 모든 권력이나 부라는 게 타자의 고통 또는 비참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권력이나 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하게 짝이 없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정당한 권력이라면은 정당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그게 마치 자신이 잘나서 권력을 얻은 줄 알고 그걸 남용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이 작품은 우회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어린 왕도 자신이 꾼 꿈, 그러니까 제 식으로 번역하자면은 약자에 대한 상상력이죠. 고통받는 자의 상상력. 이걸 가동하지 않았다면은 이 왕 역시 참담한 길, 비참한 길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권력을 가진 자든 부를 가진 자든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줄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함부로 활용할 때는 정말 그거야말로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희망까지 무너뜨린다는 것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글쎄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흔히들 그렇죠. 어떤 식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만함에 빠지기 쉽고요. 마치 그 오만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행세하기 쉬운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멈추면은 그런 오만함들이 자신들을 급습하고 그뿐만 아니고 자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까지 모욕의 상태로 내몬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무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 작품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정말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화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우회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서 촘촘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 왕 말고도요. 별에서 온 아이나 공주의 생일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인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MB는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MB가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입니다. 검찰이 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1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이렇게 절절맸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소환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떡을 돌릴 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 떡값을 차라리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어지간히 떡값을 좋아하십니다. 국민들이 돌리는 떡은 진짜 떡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이전 대통령님이 수임료를 아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돈 모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네? 어차피 깜빵에 들어갈 거 변호사비 비싸게 써서 뭐 하냐고요? 깜빵에 들어가서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가 기자질 못하게 만들 거라고요? 하하하하. MB가 깜빵에 간다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에게 다음 타깃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지요. 네,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MB의 가족이라고요. 삼성 쪽 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형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요.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가족처럼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에 다 불고 있는 MB의 측근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MB에게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있을 때 잘해 띄워드릴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엇 바란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님 출세하셨대요. 출세요? 인기 시사 프로그램 SBS 라디오 김용민의 정치쇼에 고정 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정 게스트로 박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박혀 있은 지는 꽤 됐는데. 네, 오늘 팟빵에서 댓글을 보니까 예. 저한테 이렇게 축하한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간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김용민 PD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계로 통합니다. 언론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충성. 충성. 염치불구하고. 우리 정상근 동지가 그 성대모사가 안 되네 보니까. 갈고 닦아서 김용민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근 동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종편계를 휩쓸을 시사평론계의 갈고리,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출연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생계형 시사평론가가 되어서 방송사마다 찾아가서 OEM형 평론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리 정상근 동지 기량을 키우도록 제가 혹독하게 채찍질하겠습니다. 채찍질해도 어디 고발하지 마시고 다 도제식 교육으로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정상근 동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돈만 된다면요. 돈만 된다면 알겠습니다. 예, 영혼도 팔 수 있습니까? 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용민 PD에게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건 영혼을 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고스란히 드러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 설명하면 첫 번째는 장충기 문자 2탄이었어요. 지난해 한 번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장충기 문자 관련된 2탄이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가관이었는데 연합뉴스 조봉래 상무는 총선 이후 식사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동지 김장경과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연합뉴스 이창섭 당시 편집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이러면서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네, 역시 최고는 김영모 문화일보 광고국장이었죠. 예.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건 어록입니다. 어록으로 남겨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말이 각골난망이었나요? 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리고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도 이 장충기한테 형님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예.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의 토스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 류재웅 YTN 기획조정실장이 이 YTN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가 오자 일선 기자들 몰래 제보자를 삼성과 접촉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두 사례 모두 이 삼성의 충견으로서 언론인들이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명 공개한 기사를 쓰니까 독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댓글을 보면은 독자분들의 화가 난 그런 상황이 고스란히 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 짐작은 했지만 개처럼 꼬리 흔드는 기레기들의 적나라한 맨얼굴에 기가 막힌다. 진짜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예. 쪽팔린 줄 알아라. 삼성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삼성 왕정체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댓글도 있네요. 쓴 사람 정상근. 이 씨발 족같다. 실감납니다. 예, 정상근 교수님이라고 계시던데 혹시? 그분이 아니실까? 기업에서 일하는 정상근 씨도 인물 정보에 등록돼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말이 심하시네.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사가 잘 안 보입니다. 이 관련된 기사가요. 예. 제가 실시간으로 포털을 24시간 지켜보진 않았는데 포털에 관련 뉴스가 메인으로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고요. SNS를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기사가 됐어요. 예. 아마 포털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애초에 언론이 이거 기사를 안 쓰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방송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MBC가 4일날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장충기 문자를 보도를 했죠. 예.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5일자 메인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거나 아니면 한 발 더 나가는 보도를 하거나 보통 이제 이 정도 파장력이 있는 뉴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SBS 8시 뉴스 그리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MBN 뉴스8, 채널A 뉴스 A
뭐 이런 지상파 종편의 메인 뉴스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예. 다만 이 SBS 8시 뉴스의 경우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YTN 간부가 삼성 측에 연결해줬다. 네, 이 뉴스타파 보도와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별도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SBS가 그거 하나 보도를 했고 사실 MBC 보도가 하루가 훅 지난 시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방송은 그렇다 뭐 이해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이 더 놀라웠어요. 예. 지난 5일에서 6일자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이렇게 9개 주요 조간이라고 하죠. 예. 이 9개 신문들을 좀 뒤져봤는데 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곳은 6일자 한겨레가 유일합니다. 한겨레는 6일자에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전하고, 제일모직 상장 차익 보도 무마하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예. 여기서 언론이 사실상 삼성공화국의 조력자로 활약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뉴스가 많았나 보다. 뭐 삼성 관련 뉴스가 많았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삼성과 관련된 다른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보도가 빠진 대신에 그 삼성과 관련해서 들어간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 뭐 내역이 이런데요. 6일자 조선일보,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6일자 국민일보,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공공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6일자 동아일보 사진기사, 갤럭시 S9 체험 인파, 세계일보 6일자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없네요, 없어. 김영모 광고국장이 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다라고 말했던 문화일보는 어떨까 한번 봤는데요. 예. 네, 역시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일자 갤럭시 S9에 쏠린 시선 체험 스튜디오에 5일 동안 160만 인파 기사가 있었고요. 아이고. 삼성이 새로 출시하는 갤럭시 S9의 카메라 기능을 소개를 하는 6일자 스마트폰 카메라 기록, 소통, 인지, 무한 진화. 글 쓰면 자동으로 만화 그려주는 AI SNS. 네, 요것도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사였어요.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뭐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련 보도는 없긴 했는데 예. 이재용 변호인단의 전직 대법관이 합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곳은 좀 있거든요. 뭐 이건희의 차명 계좌 그런 것도 보도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 다 뭐 사설까지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뤘던 언론은 한겨레 경향신문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어땠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연합뉴스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이제 검색창에 장충기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거든요. 예. 최근에 보도를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차한선 대법관, 뭐 그리고 이제 차명 계좌 뭐 요 부분만 좀 있고 이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련된 거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온라인 기사였는데요. 왜냐면은 어뷰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검색을 하면은 요 어뷰징은 이념과 성역이 없어요. 그래서 검색어에 오르면 무조건 씁니다. 어뷰징은 100개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서 쓰다 보니까 거의 뭐 조선일보가 마치 뭐 민중의 소리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것도 간간히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100개니까요. 온라인에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 있는 걸. 그래서 그 온라인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의 관련 보도가 그래도 좀 몇 개 있습니다. 프레시안이나 뭐 오마이뉴스 같은 온라인 매체들도 있긴 하니까요. 이런 언론들은 이 스트레이트를 리뷰한 형태로 자세히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예. 하지만 역시 온라인에서 언론이 다룬 내용은 대체로 뭐 MBC 보도 그리고 저희의 실명 공개 보도를 인용한 어뷰징성 보도가 대다수이긴 했어요. 다만 이 주목되는 거는 이 삼성은 어뷰징도 비켜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여기는 어뷰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들이거든요. 조선일보는 특히 어뷰징을 많이 하죠. 예. 이렇게 어뷰징을 많이 하는 매체들인데 제가 장충기, 문자 이렇게 다음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검색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예.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있다고 뭐 티가 안 나겠나 이렇게 좀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예. 사실 이 삼성과 관련돼서 언론이 유독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달 5일에 이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때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를 제외하고 이재용 뭐 앞만 보고 뛰어라, 뭐 반도체 뭐 투자한다, 뭐 이런 낯뜨거운 제목의 보도들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재용이 석방된 다음 날인 아마 지난달 7일 일간지하고 경제지들의 제목 50개를 분석을 했는데 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완전 전무했습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압도적이어서. 예. 또한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법원, 검찰청 등을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이 출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때 기자단은 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뭐 1,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부 관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4년 9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1심 판결문을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마이뉴스에 대한 징계 논의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도 사실 좀 믿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삼성만 껴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좀 황당한 얘기인데 물론 뭐 언론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중요한 기사가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언론이 어떤 아이템을 보도할지는 뭐 언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실 뭐 언론이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주고 이 독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공공성이 있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관점에서 기사가 좀 나와야 독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JTBC에서 보고 싶다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JTBC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이 삼성 보도 관련돼서는 보도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예.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JTBC 관련된 대목도 있긴 해요. 뭐 JTBC의 누군가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인용이 방충기에게 보낸 문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삼성물산이 주식을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JTBC는 그 보도를 하긴 했어요. 딴 데처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JTBC가 아니 우린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 그냥 문자 전문이 있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거고 뭐 JTBC는 보니까 우리도 기사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JTBC가 이 보도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다른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뭐 추가 취재를 하고 있나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보도가 안 나온다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처구니 없는 집행유예 여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또 사실 우리 사회 권력 중의 권력은 삼성이고요. 이 삼성이라는 거악을 제대로 부각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JTBC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반올림 문제라든지 삼성에 대한 좀 아킬레스건도 JTBC가 그동안 건드려 오긴 했어요. 예. 그렇게 뭐 건드려 오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JTBC가 이럴 때 뭐 감옥에 있을 땐 JTBC 보기는 쉽지 않았을 테고요.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할 말을 하는 그런 JTBC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인 김지은 씨는 안 지사로부터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이에 안희정 지사는 죄송하다.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그러자 안희정 지사의 측근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안희정의 동지, 문재인의 입 이런 슬로건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인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충남지사 예비 후보들 역시 어제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2,734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5%, 4명 가운데 3명은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지방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5%, 4명 가운데 1명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문님,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성누리당의 후예들이 버젓이 정치를 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닷속 칡뿌리님, 성누리당은 괜히 까불다가 진짜 거덜날 수 있습니다. 자중자애하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북한 김정은의 직함을 맞히는 것이었죠. 정답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인데요. 정답자 만무리님, 김용민의 정치쇼 잘 들었습니다. 응원할게요. 팬몰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은수혜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이윽고님, 보복관세에 대한 이완배 기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통상 담당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완배 기자님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은수애비님,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네, 무척 기쁜 날입니다. 남북 관계의 새날이 열린 듯한 감회지요. 네, 함께 축하하고요. 또한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